제가 40분을 강의 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딱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를 돌보다가 조금 더 말기 암 환자분들을 잘 진료할 목적으로 지금 보신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 사연을 듣게 되고, 이분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주신 또 다른 사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입원 치료를 제공하던 가운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가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의료 현장에서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실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실제 동성애의 모습은 절대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고,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와 사람 염색체 전체를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성애 성향은 절대 선천적일 수 없고,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느냐,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이야기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것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매운 고추가 나오는 유명한 산 중턱에 있는 깨끗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즉 11살경에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씨를 소꿉놀이하자라고 다락방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남자 꼬마 학생이 어른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19, 즉 고3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는 우리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핸드폰에 깐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 분홍색 앱이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3등인 잭디라는 앱입니다. 저 앱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저 분홍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위치 추적이 되는데 몇 미터 떨어지는지 다 추적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하고 벗은 몸을 올려놔서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해서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히 16남이라고 자기소개를 올린 친구가 굉장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 남학생이에요. 그럼 왜 중학생이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읽어드리면 16남 알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청소년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중학생이 자신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바로 이런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 환자가 된 죽음의 늪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저쪽에 남색의 S라고 되어 있는 앱이 딕소라는 앱인데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미리 교회에 다 드리고왔고,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셔서 이메일로 받으셔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A전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A전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되게 됐냐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은 거죠.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 진찰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이 산모 아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도 깜짝 놀라셔서 진료실에서 이 아기 엄마한테 아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라고 하니까 이 아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니까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보고 산부인과에서 에이즈 환자래 나인지 어떻게? 라고 자기 하소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엄마가 에이즈 엄마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에 의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언뜻 빼도 결혼 정년기 정도 되신 자매님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거나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찍히면은 오늘 이 중에도 계신 거죠. 뭐 앉아있는데 있겠습니까?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라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살펴보면은 남자 동성애자라는 말이 내과학 교과서인 해리슨이라는 세계 의사들이 모두 공통으로 보는 교과서에 MSM이라고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과 교과서에 동성애자라는 말을 안 쓰고 MSM이라고 아예 단어를 정해서 쓴다는 거죠.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동성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제가 남자인데 나는 다른 남자가 좋다 혹은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해서 동성애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동성애자는 분명히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에 한해서만 동성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저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죠. 절대 소수가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진행되게 되는데, 맨 선두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을 보면 저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보이시죠. 저 제사장들이 옷부터 신발까지 새까만 식으로 다 맞춰서 입었는데, 저 제사장이 새까만 패션을 놓고 오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절대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나 인권축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자리가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에, 맞은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는 저 남자들이 과연 인권 침해당하는 불쌍한 성소수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항문과 엉덩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왜 남자 동성애자들이 저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를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는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길을 다니다가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해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만나서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성관계를 맺고 헤어지게 용이하도록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모르고 이런 팬티 입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성이었는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에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사이로 쓱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한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성적인 흥분을 느낀 남자를 일명 바바레맨이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는 정신의학에서 성도착증으로 분명히 진단이 됩니다. 성도착증 중에 세부 분류로 노출증에 해당되는 환자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자신의 엉덩이와 항문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준 저 남성 또한 성도착증 환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연운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해필이면 그날따라 서울시에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는데 앞에 빨간 티 입은 여성이 20대였고 앞에 흰 모자를 쓴 여성이 60대 정도 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위협감을 느껴서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성들에게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매년 벌어지고 있고 올해도 열릴 예정이지만 이런 형태의 이상한 남자들이 계속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행동을 즐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건도 처벌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분들이 차별받는 존재들이 아니고 법 위에 현실적으로는 군림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를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현재는 뉴스나 언론에 동성애자란 말이 쓰이지 못하고 있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보면 아, 동성애를 뜻하는가 보다라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계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금발에 잘생긴 20대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식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보이는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걔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됐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너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실제 키스하면서 끝나는 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과연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키스를 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을 아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양 유럽이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독일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문제 한 개만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뿐인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 바로 그해 1969년도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해 독일에 어떤 법이 생겼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수간 합법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결혼식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웃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입니다. 1969년도부터 독일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의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됐다는 거죠. 이 업소는 사람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업소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하고 생식기가 다 터져서 개들이 죽어서 새벽마다 그 업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있고 주리가 있죠. 왜 저렇게 되냐면은 개들이 뒤에서 나쁜 행동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이렇게 꺾어서 팔,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어느 때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과연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정신에게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일찍 새벽 예배를 위해 아파트 지하철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루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의 양심과 배치된다는 거죠.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러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면 책이 수북하죠.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는데, 저는 절대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이 교수님에게 역사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뚫뚫뚫 감어 얼굴 썩어 들어가니까 이녀목 잘라다 붙여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도의 시체 2개만 보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합법, 동성애 자유국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 그러냐면 동성애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에 이미 합법이고 자유고, 동성애 권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성 관련 업소가 500군데 이상 성업 중에 있는데, 당연히 울산 지역에도 동성애 성 관련 업소가 있죠.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 찐방인데, 동성애자 찐방은 남자 동성애자들이 5,000원만 내고 들어가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10대1, 20대1 그룹 동성연애를 하는 일명 에이즈 환자를 밤마다 찍어내는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의 찐방조차도 전혀 단속이나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성적 권리를 이미 보장받고 있는데, 왜 동성애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간단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 행태에 대해서 저거는 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성소수자는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네 양심상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너 사람 차별해? 너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즉 성소수자의 우리가 도무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형태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만 해야지 반대 의견을 냈다가는 감옥에 끌려가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것이지, 전혀 동성애자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과 동물 간 성관계를 하는 동물성애를 수간이라고 합니다. 그 수간조차도 합법이고 자유인 국가예요. 수간 처벌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간하는 사람들은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이 남성은 수간협회에 자신의 사연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남자의 자기소개는 저 빨간 네모난 박스인데 글자가 작으시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우리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을 남겼고, 그 글은 빨간 줄치는 저 부분이고, 읽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찢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불쌍한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강제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찬성해야겠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했다고 저보고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겠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전국 수간협회 회장 곽득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실명을 숨기거나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 단계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을 감옥에 싹 다 보내서 성소수자들의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는 거죠. 위에 보시면 3월 14일 단체 수가는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가는 회의실 같은 것을 하나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 회원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행동을 벌이는 이 단체 행사를 단체 수간 행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인 치와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 성애하는 남자들이 치와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는데 자꾸 어린 개를 건드리다가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서 미국에는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것은 처벌받습니다. 미국은 수간 처벌법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에 없는 법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조사에 따르니까 수간하는 남자들이 어린 개들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이 되니까 수간하는 남자들 감옥에 싹 다 가두면 아동 성폭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수간 처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대한 정신병리가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점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면 무서울 게 별로 없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움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드는데, 그래서 반신불수가 오고 전신마비가 오고 식물인간이 오게 되는데 지금 보신 이 환자는 반신불수가 와서 왼쪽은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왼쪽 팔다리가 다리에 굳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사시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이 다 터져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온몸이 철저하게 파괴돼서 더 이상 가정 및 사회에서 생활을 못하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불쌍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평균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였어요. 41세. 이 남자도 머리가 새까맣죠. 40세 초반이에요. 이런 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과연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허락하셨던 원래의 계획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바로 동성애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동성애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남자는 학문이 다 상하는데도 학문 성교 동성애를 그만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창피하게 다른 남자한테 자신의 학문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을 자극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되면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고 중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딴 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만 추구하게 되는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큰지 보시는 것처럼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간데도 그치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합니다.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을 2년 동안만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성애 음란물을 보는 것을 2년 동안만 안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누구나 다 동성애가 끊어졌더라는 거죠. 저희 병원에 동성애를 끊고 싶어서 상담을 의뢰하는 젊은 청년들 상담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2년만 노력하면 누구나 동성애를 벗어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2명 이상 동시에 와서 상담을 받은 적 없고 다 한 명씩 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몇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동성애를 배운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배웠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대답이 일관적이었어요. 뭐냐면은
교회 초등부 수련회 2박 3일을 기도원 같은 곳으로 갔는데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들이 10명 내지 20명 배정받아 잠을 자게 되고, 그 아이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함께 잠을 잤는데 그 교사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밤마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가 됐고, 그 청년 중에 한 명은 현재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더 깊게 인터뷰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진실 중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동성애를 준 적이 없으시고 이성애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애는 2차 성직을 마친 성인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꼬마 남자아이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석천 씨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느껴지면 꼭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줄 시대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과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북한에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은 좋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인 홍성수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연구 총책임자인데 이 자리가 바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보면은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혐오가 아니고, 따라서 차별금지법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혐오고, 따라서 차별금지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때는 처벌이 안 되는데, 동성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이상한 성소수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난 저건 반대야 라고 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다 떨어뜨려 죽이겠다라는 게 차별금지법, 악한 에스더 시대의 하만의 법이라는 거죠. 동성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들입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지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A전자가 쓴 것을 우리가 곧이어 쓰게 되면 우리가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A전자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동성애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항문이 다 터지고 24시간 피가 줄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대를 쓰게 됐는데, 비데를 쓰면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하게 되니까 저 환자의 항문에서 나오는 피가 비데 노즐에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곧이어 그 비데를 쓰게 되면 저 피가 그대로 내 항문에 와서 닿게 되는데, 일반인은 괜찮은데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노출된 항문 혈관 속으로 이 남자의 혈액과 바이러스가 쓱 하고 들어가서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A전자가 쓴 비데를 곧 이어 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이어 쓰는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에 쓰고 나온 분 얼굴 한번 싹 보셔가지고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쓰고 나오면 얼굴을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얼굴이 야릇한 게 막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A전자가 반신불수가 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셨는데, 에이즈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맺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회전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똘똘똘 말아서 김밥처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리얼 3D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제는 이 남자 둘이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가서 또 동성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자르고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제 이 두 남자는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가셔서 오후 1시 정도 된 굉장히 해가
중천됐든 맑고 깨끗한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 20cm도 안 되는 아스팔트 위에서 옷을 다 벗고 동성애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던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니까 병원으로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이 뛰어내려가서 두 남자를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듣게 되고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1978년도에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라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약간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빼고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파트너 수를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동성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에요. 43%가 500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한 집단의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 집단이 성중독의 경향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검사를 받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보건소를 갑니다. 여기가 울산 남구죠. 그러니까 울산 남구 보건소를 가는 거죠.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절대 제 실명이나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켜요. 그럼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전화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절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서 검사 결과 확인을 하면 안 된다고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을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명이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게 돼 있고 암호로만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검사 결과는 꼭 전화로만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에 따른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인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실제 사연인데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내가 암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인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가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막을 것 아니냐.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을 다녀야 되는데 못 가는 게 싫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에 보신 것처럼 달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라는 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럼 이 여자한테 에이즈에 걸려 죽을 불쌍한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자만의 성적 쾌락을 위한 인권이란 이름의 잘못된 권리가 대한민국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와서 동성애는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생활을 하려면 이 센조이를 안 하면은 못해요. 그리고 센조이 하기 싫으면 그날부터 동성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돌리면 이 헤드가 빠지고 빠지면 보신 것처럼 샤워기 줄, 쇠줄이죠. 저 호스만 남게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항문에 보시는 것처럼 10cm 팍 하고 집어넣고 레슬링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면은 저 물이 장으로 꽉 차는 거죠. 그러면 장에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고 양변기에 앉아서 안에 거를 확 비웁니다. 이걸 센조이라고 그러는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서 대장을 깨끗이 비워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보건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저 센조이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출장 나온 저처럼 애아빠들이 그 샤워기를 이용해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는 본인의 센조의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띄워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아빠들이 출장 다니면서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보통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대에 물 틀어놓고 하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한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밝힌 친구가 집에서 센조라고 나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빨리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 헤드가 빨리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냐면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상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센조라고 집을 나간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항문 성관계를 하는 애예요. 만약에 항문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회를 집에서 하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항문 성관계를 맺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센조회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을 각오해가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자 앱을 통해서 길을 헤매다가 얼른 번개라는 형태의 화장실, 공중화장실 같은 데서 성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중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이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너무 기발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않는 거죠. 뭐냐면은 얘가 고무장갑을 끼고 센조이를 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가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도 썰고 반찬도 하는데, 그럼 가족들이 이 아이의 병균을 다 먹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그 아이의 어떤 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균들을 다 공유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항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통증 때문에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피스팅은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리실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피스팅인데, 우리나라의 피스팅 동호회 다운 카페입니다. 확장해 주시면 찾아요라고 돼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은 내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어서 내 항문을 확장시켜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광고고, 맨 밑에 보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항문으로 집어넣을 때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뺄 때 주먹하고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항문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의 고수를 찾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고수가 현재 이곳 울산에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땡땡씨 절 피스팅 해주세요 라고 그 사람을 특별 지목해서 글을 올리면 그 땡땡씨가 밑에 댓글을 달아서 무슨 모텔에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KTX를 타고 그 내리면은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이제 접선을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1이 벌써부터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면 과연 이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몸을 망치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입니다. 우리가 성적 지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성적 지향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길래 건전한 비판조차 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SM은 세시스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가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여자 역할은 바텀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사실상 자신의 신분을 다 노출시켰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성과 통화도 할 수 있겠죠. 즉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신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창피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동성애자도 어린 꼬마 남자애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향해 쳐놓은 악마의 덫인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 남자를 만나면서 까짓거 내가 남자인데 내 몸 당연히 지키지 별일 있겠냐? 라고 만났는데 만나니까 수갑을 채우더래요. 저 까짓거 수갑 차도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나오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 나오는 구멍인 거죠. 거기다가 갑자기 쇠젓가락을 집어넣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집에서 우리가 쓰는 쇠젓가락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요도풀이라는 동성애자들의 요도를 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성고문 기구입니다. 이거를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내가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겠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성교 원다고 그래가지고 학문성교 강제로 당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경찰 가서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고발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찍히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 경찰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워버리겠다고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도풀이, 여러분이 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 검색하시면은 이 무시무시한 동성애자들의 성고문기구,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가지고 요도를 심하게 고문할 목적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거죠. 저 기구가 단돈 2만 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터넷 대형 마켓에 아무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안만 봐도 대한민국이 소동과 고문에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광고 전단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가 감옥에 가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광고 내용을 보면은 저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 이름이 염한섭인데 전국이 다 섭구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 볼 때마다 제가 저를 찾는 것 같아서 섬찟섬찟하고 이름 바꿀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에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앱으로도 만나서 부족하면 돈 들여서 전단지 찍어서 붙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 중에 약값 치료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보장받는 질병은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는 분들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아직까지도 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 알약을 매일매일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 에이즈로 죽어요. 그래도 이 30년을 더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약을 매달 처방받아서 잘 드셔야 되는데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있어서 이 약을 처방할 의사 선생님을 찾던 중에 서울의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의 감염내과 과장님이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양심 진료하고 약가도 쌉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보내려고 그 감염내과 과장님한테 문자를 드린 거죠. 에이즈 약을 타먹는데 한 달에 환자가 내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한 달에 60만 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나온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고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는 거죠. 그럼 이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줘버려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 한 명당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약값 600만 원이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원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100% 병원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돼 있는데 에이즈 환자 간병하는데 하루 간병사 비용이 15만 원이 넘어가요. 이 15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간병비조차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 못 믿겠고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기 값이 발생하겠죠. 이 왕복 비행기 값도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댁에 계시면 에이즈 환자님 댁에 계시는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려요. 그뿐 아니라 이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30년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노후를 철저하게 100%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은 오늘 오후에 요양병원 가기로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도. 그러면 요양병원 치료비 100%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내드려요. 이렇게 온갖 혜택을 다 받는 집단은 제가 의료계에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밖에 못 봤어요. 즉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대한민국에 귀족화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들보다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하게 대접하냐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데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에 무섭도록 범람하고 있는 동성애. 두 번째, 과도한 에이즈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당시 에이즈 환자 202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7,82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뒤에 에이즈 환자가 5배가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럼 그 10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5배 증가하는 동안 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7,821억 곱하기 5를 하면 2013년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에이즈 비용이, 동성애 비용이 4조를 초과했었어요. 작년 2017년은 이보다 훨씬 커졌겠죠. 여러분, 우리가 4조가 넘는 돈을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자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인데 트랜스젠더에 대한 요구사항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되게 일보 직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자가 성전환 수술 받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아서 여자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사람이 하리수 씨죠. 그런데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여자야 되겠다는데 총 비용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내야 될 만큼 대한민국에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들이 뭐를 바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였는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살릴 목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을 만듭니다. 즉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가 자유고 합법인 국가가 아닌 거죠. 동성애를 하다 걸리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고 60%였던 에이즈 감염률이 현재 4%까지 떨어졌어요. 이것 한 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동성애 문제는 내 개인의 의지가 확고하던 아니면 외부 압력이 확고하던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동성애 처벌을 만들자라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꼭 동성애한다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고 콘돔의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예요.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괴롭히느냐, 못살게 구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12월 바로 이 공지사항에 어떤 내용이 떴냐면 올해에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3명을 살생부를 띄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염한섭이에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요 주제는 동성애의 실제 모습과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렸을 때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원한다 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겨우 이 정도 얘기한다고 제가 동성애 혐오인물 3명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동성애 혐오인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요인물 뒷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 뒷조사해서 해칠궁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조금씩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 번씩 테러 문자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자를 보내요. 이태원이 남자 동성애자가 많이 있는 곳이죠.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였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자를 받아도 개의치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은 아 내가 그 친구들이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밑에 보신 것처럼 주요물 뒷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뒷조사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 70이 넘은 할아버지고 정말 뭔가 선량하게 사시는 분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놀라셔서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동성애자들이 우리 가족들을 건드리나 보다. 내가 앞으로 이런 강의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고 대머리신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흰머리가 아니고 20대 청년 굵은 새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의 축복하였으면 없던 머리가 다 나시겠냐고요. 저도 컴퓨터 화면에 제 이름이 주적 3명한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야, 나 애들도 어린데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3등 밖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엔 주적 1공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염한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작년에 130만 명 정도 출산이 됐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향후 10년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은 분명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악한 법, 하만의 법, 차별금지법을 막아야지만 조국과 조국의 미래가 지켜지는 시대가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별금지를 막는 영적 전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어요. 다만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분들은 목사님께 성함하고 핸드폰을 주시면 저희가 이 카톡방에 초청하는 문자를 드려요. 그런데 많은 분이 오실 필요는 없고 꾸준히 정말로 이 일을 하실 분들만 5분이라도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꼭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도록 조국과 조국교회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병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